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북한 황해도에서 범을 만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외할머니는 올해 93세이십니다. 연로하시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집안 행사가 있으면 소주 한 병쯤은 거뜬히 드실 만큼 기운이 좋으세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 기억력도 매우 정확하십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기억해내셔서 정말 놀랍습니다. 건강도 또래에 비해 상당히 좋으신 편이고 워낙 부지런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면 할머니는 굉장히 긴장하셨고 표정도 진지해지셨습니다. 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무언가 무서운 것을 떠올리시는 듯 떨림이 느껴졌죠. TV에 나오는 호랑이를 보시고는 저건 범이 아니야. 범은 영물이고 하얗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20대 초반이던 1930년대 말 북한 황해도에 사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살 즈음이었고 이미 결혼하신 후였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에 고사리를 뜯으러 가셨는데 평소 다니던 길보다 더 깊은 산으로 가자고 누군가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고사리가 많았고 그래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셨다고 해요. 친구들은 할머니를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길도 없이 산을 한참 올라 고사리를 뜯고 여러가지 산나물도 많이 캤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되어 산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 가져온 보리밥과 된장, 오이김치로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날은 나무를 많이 캤으니 동네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비가 오려는 듯 흐리고 바람도 불어서 서둘러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물이 부족해서 두 사람은 목을 축였지만 두 사람은 거의 마시지 못했죠. 산을 내려오는데 맨 앞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너무 목이 마르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정상 부근이니 물이 있을 턱이 없고 날씨는 점점 어두워지면서 비가 올 듯했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청명하고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던 친구에게 그 소리가 들리니 얼른 가서 물을 마시고 오라고 했고 결국 다 같이 그 물소리를 따라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려가도 계곡은 나오지 않았고 물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졌다가 했습니다. 다들 지쳐가던 그때 어디선가 인광 같은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고운 솜털로 덮인 하얀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 호랑이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은 아닌 여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형상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얼굴에 입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졸졸졸 계곡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흥 소리나 포효가 아니라 시냇물 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4사람은 광주리와 보자기를 던져버리고 온몸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침 산 중턱에 약초꾼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오두막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그 물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친구의 어머니 목소리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빙빙 돌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있던 그때 비가 후드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조용해지자 4사람은 잠시 잠에 들었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 친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셋은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칼찬 일본 순사들이 그 친구를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해요. 이후 할머니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본 존재가 영물이라고 말씀하시며 TV에 나오는 호랑이는 호랑이지 범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졸졸 물소리를 내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하얀 털로 뒤덮인 범은 사람과 같으면서도 사람보다 영리하고 무섭다고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이야기, 3일장. 작년 이맘때 일입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으니까요. 파주에 있는 큰 집에 갔다가 듣게 된 얘기입니다. 동네 아저씨 한 분, 그러니까 제 사촌 오빠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여름 휴가를 가서 만나게 된 아저씨의 군대 동기. 군에 있을 때는 무척 건강했었는데 휴가 때 만난 그 동기는 많이 여의어 있었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유명한 병원에 가도 그냥 가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전쯤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요. 오빠 친구 아버지는 3일장까지 치르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키 크고 못생기고 주걱턱인 여자가 빈정대듯이 아저씨를 쳐다보고 웃는다고 하셨죠. 처음엔 아주 멀리서 눈이 나쁜 사람은 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멀리서 흰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쳐다보더랍니다.
다들 그냥 꿈꾼 얘기 좀 그만하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지셨나 봅니다. 옷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더군요. 식구들은 만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밥 잘 먹고 왜 쉰소리를 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밤에 보이지 않더래요. 온 집안을 다 뒤졌더니 보일러실에서 벌벌 떨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게 된 식구들이 정신병원에 보냈고, 아저씨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많이 좋아지셨고, 그 여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시작되었답니다. 2년 전 병원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고 이젠 너무나 새까만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터가 안 좋은가 싶어서 여러 번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들 병원에 다시 보내야 하나 의논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엔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굿을 한 그날 저녁 아저씨는 이젠 옆에 서 있다면서 아이들처럼 엉엉 우시더래요. 그 여자가 아저씨 옆에 서 있다고 한 날부터 일주일 후 아저씨가 이 여자가 엎여 있다고 벌벌 떠시면서 무섭다고 엉엉 우시더래요. 식구들은 안 되겠다고 내일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자고 결정을 했고 하루만 견디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구들은 보일러실 앞에서 차가워진 아저씨의 시신을 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집에 3일장을 다녀온 사촌 오빠에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요. 아저씨의 동기분도 그 여자 귀신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전 그 여자의 옷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랑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에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군부대 괴담. 내가 있던 부대는 강원도 해안 경계 부대로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소초를 세워 한 소대씩 투입하고 수십 킬로미터의 해안을 대대 두 개가 나누어 지키는 곳이었다. 내가 있던 소대는 오른쪽으로는 1km 정도의 해안 절벽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백사장이 1km 정도 펼쳐져 있었다. 백사장 끝에는 항포구가 있었고 당연히 배들을 보호하는 방파제도 있었다. 항포구는 민간인 지역이었지만 배 타는 할아버지들밖에 볼 수 없었다. 고기도 잡아서 다른 항구에서 팔고 돌아오니 일반인은 물론 고기 손질하는 할머니조차 볼 수 없는 조용한 항구였다. 그날은 내가 첨탑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첨탑 근무란 소초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날도 바람이 불고 배 한 척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날이었다. 경보는 태풍이 아니면 잘 울리지 않으니 아마 풍랑주의보 정도였을 것이다. 방파제도 집중 감시 구역이라서 쌍안경으로 자주 보게 되는데 거리는 1km 정도지만 쌍안경으로 보면 한 20m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방파제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방파제로 파도가 계속 들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않는데 그날처럼 가끔 한 번씩 파도가 들이치는 날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여름 해수욕장에서 따뜻한 바다만 본 외지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른다. 그렇다 보니 파도가 높지 않다고 방파제에 들어갔다가 가끔 들이치는 파도에 휩쓸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방파제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있긴 했지만 흔히 보는 높이 50cm 정도의 삼각형 철봉 바리케이드라서 통제 효과가 전혀 없었다. 항포구에 있는 해양 출장소가 관리 감독하는 구역이라 군대에서는 터치할 수 없었고 철책을 세우고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어쨌든 위험해 보여서 상황실에 보고했다. 방파제에 민간인이 들어갔는데 위험해 보이니 빨리 출장소에 연락하라고 했지. 항포구는 민간인 지역이라 군인이 통제할 수 없고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 내가 상황실에 연락한 지 3분이나 지나서야 경찰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상황실에서 바로 출장소로 직통 연락을 넣었으니 30초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욕하며 쌍안경으로 계속 지켜보았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 사람이 무사히 방파제를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를 당하면 내보고 덕에 사건이 미리 방지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기던 중 경찰이 방파제 입구에 도착해 남자를 부르며 손짓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경찰이 도착했다고 보고하려던 그 순간 정말 영화처럼 방파제 위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다. 높이만 해도 사람 키 두세 배는 되어 보였다. 파도가 남자에게 그대로 덮쳐올랐고 순식간에 남자가 파도 속으로 휩쓸려 사라졌다.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며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도에 휩쓸린 남자가 방파제 앞뒤에 쌓여있던 트라이포트. 그러니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에 부딪혔을 것이 뻔했다. 정신을 차리고 상황실에 아까 그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실족했다고 보고했다. 잠시 후 교대조를 보내줄 테니 근무 철수 후 상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나는 근무에서 철수했다. 그 후 예상대로 남자는 바로 발견되지 못했고 실종 처리되었다고 했다. 그날 중대장과 대대에 들어가 간부들에게 사건을 설명했다. 조금 후 경찰도 와서 진술을 받았고 며칠 동안 대대에 대기하면서 땡보 근무를 하게 되었다. 며칠 뒤 경찰을 통해 가족들이 근무자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대대에서 막아주어 나는 만나지 않았다. 대대장과 면담도 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봤는데 괜찮냐고 물으며 상황을 물어보았다. 놀라기는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 침착하게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다. 그 후 간첩이 나타나도 그렇게 보고를 잘할 수 있겠느냐며 농담 섞인 질문을 하길래 당연히 잘하겠다고 답했던 것 같다. 그리고 9박 10일 포상을 받았고 부사수도 5일짜리 휴가를 받았다. 부사수는 복귀할 때 사제 양말 10켤레를 사다 주었다. 그때가 장마철이라 그랬던 것 같다. 야전에서 장마철을 겪어 본 예비역들은 알겠지만 그 시기에는 양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군화는 늘 젖어 있던 때였다. 그 후로 우리 대대는 약 일주일간 FM 근무 열기에 휩싸였다. 사고가 난 해안에서 시체가 발견될 확률이 높으니 발견 시 민간인이나 어부가 먼저 찾기 전에 초병이 발견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대장은 만약 초병이 발견하면 포상 휴가를 줄 것이지만 민간인이나 어부가 발견하면 간첩을 잡을 리가 없다고 하셨다. 결국 10일 정도 지나 어부가 시체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실종된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바위섬 뒤쪽에서 발견된 거라 군과 관련 없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 어부의 아들이 상근 예비역이었는데 상근들은 동네 형동생 사이여서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졌다. 그때 소초에 갇혀있던 우리 소대도 상근을 통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시체를 발견한 어부가 바위섬을 멀리서 지나가는데 검은색 바위 위로 하얀 것이 올라와 있는 게 보였다고 한다. 바위섬은 암초라 근처로 배가 가지 않고 어두운 색의 옷에 해조류가 감겨 있어 처음엔 시체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며칠 지나 다시 보니 하얀 물체가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머리와 오른쪽 어깨, 팔, 허리, 엉덩이 부분이 사라지고 왼쪽 팔과 가슴 윗부분만 남아 있었다. 남은 부위는 따개비와 조개, 고동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고 한다. 파도가 높지 않다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 해안가에 함부로 가지 말라. 백사장은 괜찮겠지만 방파제나 바위 절벽처럼 낚시하기 좋은 곳은 정말 위험하다.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비 오거나 바람 많이 부는 날이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쌍안경 속 방파제에 서 있던 남자가 파도와 함께 사라지는 장면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수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수녀님이 살았어. 그녀는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성인이라 불릴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 다른 종교인들이 빈자를 착취하거나 부자에게 빌붙는 것과 달리 그녀는 일부러 빈자와 거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험한 길목을 다니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지. 때때로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보고 이유 없이 욕을 퍼붓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겁박하기도 했어. 그러나 수녀님은 그럴 때조차 그저 웃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 가족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홀로 남았을 때에도 그녀는 슬픔을 묵묵히 견뎠어. 그녀는 그만큼 강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지. 어느 날 수녀님의 마을에 흉악범이 죄수로 잡혀왔어. 산을 넘는 사람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사람을 놀이삼아 죽이는 끔찍한 악인이었지. 재판 중에도 그는 죄책감 하나 없이 희생자들을 조롱했어. 모두가 그의 죽음을 간절히 바랐지만 수녀님은 그를 살려달라며 교화시킬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 그 순간 재판장은 얼어붙었고 일부는 반대하며 존경하던 수녀님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대부분은 나서지 못했어. 결국 남자는 사형을 피하고 수녀님과 함께 다니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갱생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 단 수녀님을 해치거나 교회 부지에서 벗어나려 하면 즉시 사살하겠다는 조건이 붙었어. 뜻밖의 사형을 피한 남자는 비아냥거리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애롭기 그지없는 수녀님이라며 빈정댔지만 수녀님은 반응하지 않았어. 속으로 사람들은 저런 악인이 교화될 리 없다며 의심했지. 그렇게 수녀님과 흉악범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어. 남자는 은근히 수녀님을 괴롭히고 수녀님과 신을 모독하며 신도들을 자극했어. 신도들은 화가 나서 그를 벌주고 싶어 했지만 수녀님은 괜찮다며 그들을 막아섰어. 그러면 남자는 더욱 신이 나서 수녀님과 신도들을 조롱했지. 반년이 지났고 흉악범은 반응하지 않는 수녀님과 신도들에 지쳐갔어. 그는 교회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불을 지르고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웠어. 매일 등불에 기름을 조금씩 모아 숨겨두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매캐한 연기와 열기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 방은 이미 연기와 불길로 가득했고 출구는 잠겨 있었어. 죽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빠진 순간 굳게 잠긴 문이 쾅 하고 열렸어. 괜찮으신가요? 얼른 나오세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수녀님이었어. 수녀님은 그를 재촉하며 불길 속에서 그를 밖으로 이끌었고 결국 둘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수녀님은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어. 남자는 아직 병상에 누운 수녀님을 찾아가 물었어. 왜 저 같은 인간을 구하려고 하셨습니까? 저 같은 인간을 구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수녀님은 그저 빙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조금씩 달라졌어. 수녀님을 찾아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인들에게 시비 거는 일도 없어졌지. 점차 그는 교회와 마을에 녹아들며 변화를 보였어. 3개월이 지나 수녀님은 심한 화상과 체력 소모로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로워졌어. 남자는 식사도 거르며 그녀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았어. 수녀님이 돌아가신 후 남자는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꾸준히 사죄하고 평생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했지. 그는 낮에는 수녀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밤에는 교리를 공부했어. 점차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마침내 그는 마을의 신부가 되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녀님은 그의 인생을 구원했어. 사람들은 그의 선행과 신앙을 보며 수녀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욱 두터운 신앙을 갖게 되었지. 그 마을엔 수녀님과 그가 남긴 따뜻함과 즐거운 웃음이 늘 넘쳐나게 되었어. 그녀는 목숨을 바쳐 얻어낸 구원의 증표가 곁에 있음을 느끼며 감사했어.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족을 잃은 후 그녀는 신앙과 사명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태도에 의문을 품게 되었지.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며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어. 악마와 함께하는 날들이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변화의 순간을 기다렸어.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 그녀는 만족하며 비로소 잠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추억하며 그녀의 신앙을 따랐고 그 남자는 마을의 신부가 되어 평생 그녀를 기억하며 살아갔어. 5번째 이야기, 신혼집. 때는 29년 전, 갓 태어난 저와 부모님은 독립문 근처에 신혼집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일이 많아 신혼집에서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저렴한 3층짜리 빌라였고 저희 집은 3층에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큰 창문이 있었지만 난간도 없이 단순한 빌딩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마실을 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댁, 저 집으로 이사 온 거 맞지? 그런데 별일은 없지. 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었기에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목에 무언가를 두르고 당기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안방 창문을 누군가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놀라 눈을 떠보면 검은 형체가 창문을 빠르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외할머니도 일을 하셔서 저녁에 들어오셨고 그 전까지는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안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알 수 없는 검은 형체 그리고 묘한 더러운 공기와 한기가 어머니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저 때문에 외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 가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목의 답답함은 계속되어 기침을 달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마치 목에 무언가 잔뜩 낀 것처럼 거북스럽고 옥죄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해지고 점점 수척해지던 어머니는 나중에는 피까지 토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는 밤만 되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자와 함께 떠나야 한다는 말을 자꾸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셨고 무당은 어머니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오세요. 안 그러면 당신 죽어요. 기력이 바닥나서 지금 데려가기 딱 좋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그 집에서 자면서 누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거나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날 밤 간단한 짐만 챙겨 근처 여관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외할머니는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방을 빼겠다고 하시며 그 이유는 주인 할머니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 따지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 할머니는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방에는 한 남자가 살았는데 하는 일도 없이 매일 술에 절어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자가 찾아오는 듯 하더니 나중엔 그마저도 오지 않았고 남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폐병에 걸린 듯 기침과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한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결국 그 남자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을 신혼집으로 내준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 사실을 어머니께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야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거처를 마련하고 무당의 말대로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문 안 열 거야. 그 소리는 어머니에게만 들리고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자살한 남자는 어머니를 작정하고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소리가 잠잠해져 안방 창문을 바라보니 남자 둘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실루엣으로 보아 한 사람은 갓을 쓴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체구가 왜소한 남자였습니다. 갓을 쓴 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고 옆에 있는 남자는 창문에 바짝 붙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창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대답하거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다음날 무당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갓을 쓴 남자는 저승사자였고 자살한 남자와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간단히 제를 지내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폐병으로 기침과 피를 토했고 어머니도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셨지만 이사 후 건강을 회복한 것을 보면 그 총각으로 죽은 남자가 어머니를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강보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한 7남매는 제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제천, 배군에 있는 어느 암자에는 강보살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기억에 그분은 무섭게 생기셨다고 합니다. 올해 신하나이신 어머니께서 그 얼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인상이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보살님이 외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사흘 내로 부고를 듣게 될 텐데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게나. 만약 그럴 시엔 평생 질환 같은 걸 달고 가게 될 걸세. 그로부터 딱 사흘 후 외할아버지의 장인어른, 즉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그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장의사가 염을 너무 못하는지라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서 염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보살님의 충고를 어기게 되신 거지요. 그 후 암자를 다시 찾았는데 보살님이 외할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만졌구만. 자네와 같이 시체를 만졌던 사람은 일주일 내로 죽게 될 걸세. 그리고 딱 일주일 후 외할아버지와 같이 염을 했던 외할머니의 외사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외할아버지께서는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 심한 기침과 가래라는 질환을 달고 살아가셨습니다. 저 기억에도 외할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기침을 하셨고 외할아버지 방에는 기침 후 가래를 뱉고 휴지에 싸서 버리는 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와 이모, 외삼촌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해드렸지만 약의 효험이 3일을 못 가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약을 구해오는 가족들에게 이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라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김포에 살고 있지만 저는 성남에서 태어나 17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에서 외할아버지, 우리 네 식구, 넷째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3살 때 뺑소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투병하시다 한쪽 폐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차도가 나아져 집에서 같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9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외삼촌께서 외할아버지를 직접 업고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가셨습니다. 아무튼 외할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제천에 있는 외할머니 산소에 합장한 뒤 외할아버지의 물품들을 산 아래에서 모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인지 며칠 뒤인지요 어머니 꿈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성우가 여기가 너무 춥구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께서 6월에 돌아가셨던 터라 얇은 이불만 태워드린 것이 마음에 걸려 그 꿈을 꾼 뒤 두꺼운 솜이불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한복을 새로 맞추어 다시 태워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꿈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3살 때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신을 잘 믿어서 편히 돌아가시지 못한 외할머니를 위해 굿을 열기로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장소에서 훈거지를 한 후 집에서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굿을 하기 전에는 넓은 쟁반에 쌀을 평평하게 깔고 그 위에 하얀 종이를 덮어 놓았다고 합니다. 굿을 하다가 갑자기 무당에게 외할머니의 혼이 빙의된 듯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넷째 이모를 찾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분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당시 이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셨기 때문에 가족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또 증조할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증조할머니께서 뿌리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이 서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미워하시더니 제가 죽어서도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어머니와 이모들의 말씀으로는 증조할머니께서 외할머니를 매우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무당은 가족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3년만 잘 모시세요. 3년 뒤에 제가 데려갈 겁니다. 외할머니께서 92년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히 3년 후인 95년에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굿이 끝난 후 무당이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무당이 쟁반에 종이를 걷자 평평하게 깔아놓았던 쌀 위에 새의 발자국이 여러 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굿하는 동안 내내 우리 가족이 그 방에 다 같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쟁반에 손을 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7번째 이야기, 성냥불. 동네에 자식이 많은 집 막내딸이 저희 이모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그때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모 친구의 아버지께서 제를 넘어 옆 동네로 놀러 가셨다고 합니다. 산천군 오부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금도 차가 없으면 어디 가려면 꼬불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모가 어렸을 때는 차도 드물었으니 옆 마을에 가려면 걸어서 제를 하나 넘거나 2개 넘어서 가야 했죠. 시간이 흘러 해가지고 그 어르신께서는 불빛 하나 없는 제를 넘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어두운 산길을 돌아 내려오는 길에 산길 저 끝에 풀지기를 둘러맨 남자 3명이 길 옆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말동무라도 삼을 겸 그 3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3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혹시 담배 가진 것 있소? 우리 셋 다 담배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 대씩만 빌립시다. 어르신께서는 선뜻 담배를 한 대씩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도 없으니 불도 빌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냥불을 담배에 붙이려 하니 앞에 있던 3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냥불은 바람에 인해 꺼졌고 어르신은 어리둥절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눈앞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멀뚱히 어르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 안 붙여주고 뭐 하십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성냥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려 손을 뻗었으나 작은 성냥불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3사람이 다시 앉아 있었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불 안 붙여주실 겁니까?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고 성냥불이 밝아지는 순간 그 세 사람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놀란 어르신은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성냥불이 꺼지지 않아 산천군 오부면 산에 불이 났고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서 산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 3년이 채 안 되어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산천군 오부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물가를 조심해. 제가 중학교 때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누나는 고등학생 때의 일이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누나 친구 중에 어릴 때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가 신기가 있는 여자라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무당이라고 보면 되긴 한데 그렇다고 집에 휘황찬란하게 차려놓고 무당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누가 보면 무당집 맞나? 할 정도의 규모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나도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누나 친구와 새엄마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재혼하신 줄은 몰랐답니다. 어느 날 누나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새엄마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때는 그 친구가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 새엄마, 누나 친구 3명이서 근처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고디도 잡고 신나게 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2시쯤 새엄마는 가족들 먹을 거 준비한다고 물 바깥으로 나가 있었답니다. 흐르는 강 옆에 뚝이 있어서 그 뚝 위에 새엄마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가랑은 약간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그 강가는 어린애들도 많이 노는 강이라 수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이라 해봐야 어른 허리춤 정도. 강이라고 하기에도 못한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누나 친구는 아빠랑 고디 잡는 재미에 푹 빠져 한창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로 나가 있던 새엄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거기에 아빠는 갑자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미처 아빠의 말이 끝나기 전에 새엄마는 다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새엄마가 소리를 지르는데 때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때로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더랍니다. 누나 친구는 그런 생전 처음 보는 새엄마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도 왜 저러는겨 뭔 사단이라도 났나 하면서 누나 친구를 들쳐업고 바로 나왔답니다. 곧바로 새엄마는 그 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물에서 나가이소. 죽기 싫으면 나가이소. 사람들은 저 여자가 미쳤나라는 표정으로 별 신경을 안 썼다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사이에 아빠는 뚝 위로 올라와서 왜 그래 소리를 지르노? 라고 다그쳤답니다. 새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서 저기 물가에 물귀신 돌아댕긴다. 아빠랑 누나 친구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강 쪽을 바라봤는데 중학생쯤 되는 남자애들끼리 놀러온 무리가 있었고 친구가 갑자기 빠졌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나중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들도 와서 결국엔 찾았는데 그 강가 어느 부분에 푹 파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로 파낸 흔적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의 시체는 그 푹 파인 부분에 무성이 있던 수초 같은 것들에 발이 엉켜 결국엔 못 나왔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아빠가 새엄마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처음 그 강가에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은 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엄마도 같이 놀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 거의 잊어버린 채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물가 옆뚝 위로 나가서 먹을 걸 준비하다가 아빠랑 누나 친구랑 잘 노나 싶어서 계곡 쪽을 바라봤는데 물가의 시커먼 형상,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게 아빠랑 누나 친구 있는 쪽으로 슬슬 접근하고 있는 걸 봤다더군요. 느낌이 싸했던 게 바로 저것 때문이구나. 그제서야 누나 친구의 새엄마는 물귀신인지 깨닫고 그렇게 울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쳤던 겁니다. 아빠랑 누나 친구가 급하게 나오니 그 물귀신이 갑자기 멈추더니 가만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곧 물귀신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사라진 직후에 그 남자아이가 빠졌던 거고요. 사고 원인은 그 푹 파인 부분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들을 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물가에서는 항상 조심합시다. 9번째 이야기, 깡촌.
하루에 버스가 3대밖에 다니지 않는 정말 깡촌이었습니다. 읍내에 나가려다가 버스를 놓치면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누나는 한 달 정도 집에서 통학했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숙사가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지만요. 하루에 버스가 3대뿐이니 새벽에 한 대, 점심때 한 대, 밤에 한 대. 이렇게 다녀서 누나는 첫차와 막차를 타야 했습니다. 시골길이란 으레 그렇듯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꽤 멀었죠. 어느 날 밤 누나는 막차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보통 그 시간엔 누나 혼자였지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시골길이라 달빛에 의지해서 걷는 수준이었죠. 누나는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걷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랍니다. 슬쩍 돌아보니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꺼림칙한 느낌에 누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빨리 걸을수록 그 사람도 걸음을 빨리하며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동네 아저씨가 다른 마을에서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시티백을 타고 오다가 누나와 마주친 겁니다. 누나는 일부러 크게 인사했고 아저씨는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두운 시골길에서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죠. 누나는 집에 와서 그 일을 저와 부모님께 얘기했고 그 뒤로는 제가 버스 정류장에 마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누나를 데리러 갈 생각으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100cc짜리 오토바이 한 대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이긴 했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타고 다녔죠. 부모님도 심부름 시킬 때는 오토바이를 타게 해줬고 헬멧만 잘 쓰고 난폭 운전만 하지 않으면 경찰도 별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게임에 빠져 막차 시간에 약간 늦었어요. 밤 9시에 막차가 도착하는데 한 판만 하다가 결국 9시 10분쯤에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가로등 아래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큰일 났다. 누나한테 혼나겠네 하면서 불이 나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로등까지 거리가 약 500m 정도였는데 한 100m 앞두고 그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에는 멀리서 보면 가로등 밑으로 지나갈 때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만 지나가면 어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빨리 태워가려고 저도 가로등을 지났습니다. 불과 4에서 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거기 숨을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길 아래로는 개천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 있었고 왼쪽은 높은 산비탈, 오른쪽은 사람 키보다 깊은 개울이라 사람이 숨을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분명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누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야, 어디 갔노?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라. 그런데 그때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불이 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력으로 정류장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차에서 누나가 내리며 오늘 버스가 늦게 출발했다. 니 왜 이제 왔노?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빨리 타라며 누나를 태웠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저 가로등을 지나던 중 덜컹거리는 길이라 오토바이 뒷타이어가 쇼바에 닿으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왜 나냐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이 탔을 때 나는 소리거든요. 남자 3명, 4명 정도 탔을 때 쇼바가 눌리며 나는 소리입니다.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방금 그 일에 이어 오토바이까지 느리게 나가고 소리까지 나니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쨌든 스로틀을 끝까지 당겨서 빨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누나에게 무서웠던 이야기를 했는데 누나는 구라치지 마라, 겁주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며 웃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속내하며 넘겼습니다. 그 가로등을 지나 사라진 그 사람. 잘못 본 걸까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누군가 가득 탄 것 같은 그 느낌. 만약 그때 뒤를 돌아봤다면 뭔가 보였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